여러분은 장기판에서 가장 강한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차를 생각합니다. 전후 좌우 거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보고 선택하라면 초나라의 초를 선택하겠습니다. 장기 자체가 초한지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정말 초나라의 초는 거침이 없었고 적진을 넘나들며 정면 돌파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마련이죠. 이 초나라 장수가 그랬습니다. 진나라를 격파하고 천하를 종행하였지만 끝내는 부러지고 말았던 영웅. 오늘 지구영웅전의 주인공은 이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는 기존 왕조들과 달리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황제의 시자는 시작이란 뜻이에요. 황제 시작 이런 뜻이죠. 자신을 첫 번째 황제로 삼고 이후 후계자는 2세, 3세 황제 등으로 칭하게 한 겁니다. 이건 뭐냐? 그냥 이게 영원 무궁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황실이 영원한 존재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망과 달리 2세 황제가 즉위하자마자 전국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209년 진시황이 사망하고 2세 황제가 즉위한 다음 해에 진승과 오강의 난이 발발합니다. 진승은 진섭이라고도 하는데 섭은 자아입니다. 품팔이 하며 살던 정말 빈농이었는데 진나라가 민중을 동원해 군을 모집했을 때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와 함께 이동을 하는데 비가 와서 도로가 막힌 거예요. 진나라는 뭐 군법을 어겼다, 기한을 어겼다 이러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병사인 오광과 함께 거병을 결심하죠. 각각 자신을 시황제의 장제였지만 권력 다툼으로 죽임을 당했던 황태자 부소와 초나라 장수였던 항현이라고 이제 사칭을 합니다. 진승과 오광의 반란에 순식간에 민중들이 호응했고 하남성에 들어왔을 때는 수만 명으로 발전합니다. 진승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고 국허를 장초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빅초라는 뜻입니다. 큰 초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승은 비전도 없고 통솔력도 부족해서 전략 미스를 하게 되고 내분으로 붕괴되어서 6개월 만에 진나라 장수였던 장한의 부대에 소탕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반란이 일으킨 여파는 엄청나게 컸죠. 당시 진나라는 너무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를 하고 있어서 전국에 군대라는 게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 전국 시대의 군대와 장수는 거의 해체된 상태였죠. 이런 방법은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강력하게 통치하기 좋은데 한번 흔들리면 지방 봉기를 현지에서 제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진승과 오강이 거병하자 전국에서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호응하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2개월 후인 9월에 유방과 항량과 항우가 거병하고 기타 여러 세력이 거의 동시에 거병하게 됩니다. 항우는 원래 이름은 적입니다. 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항적 이래야 되는데 내가 봐도 항적보다는 항우라는 발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우는 현재 중국의 강소성, 팽성 출신입니다. 이 집안이 원래 초나라 명장 집안인데 항이라는 땅을 이제 영주로 받아서 성을 항씨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우는 할아버지가 초나라의 명장 항현입니다. 아까 진승과 오강의 난이 났을 때 오강이 사칭한 사람이 항현이라고 했는데 항우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상한 자식이 자기 할아버지를 사칭한 거죠. 기원전 223년에 전국 시대 최후의 대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진나라와 초나라의 대전이에요.
그때 초나라군을 이끌었던 장수가 항현이었습니다. 이때 항현이 진나라 장군이죠. 명장이었고 요즘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이신을 패배시킵니다. 그러니 당시 전국시대 때 쇼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 진정한 명장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진나라의 마지막 명장이 남아있어요. 왕전과의 대결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승부가 너무 극적이었고 전국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나라를 이길 뻔했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항현을 명장이라고 존경하게 되었던 것이죠. 항우의 아버지는 일찍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부였던 항량과 항백이 있었는데 항량이 항우를 아버지처럼 키웠습니다. 항우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시체 능력과 기계로 유명했어요. 그 유명한 시 역발산 기계세 어쩌저쩌고 뭐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뭐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키는 8척이 넘었고 정이라고 그러는데 커다란 청동솥을 들어올릴 만큼 강했다고 합니다. 카리스마도 넘쳐가지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토 자제들이 모두 항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숙부 항량이 그에게 이제 글과 무예를 가르쳤어요. 이 조카놈이 뭐든 대강하는 거야. 글도 대강, 검술도 중간에 포기. 항량이 화를 내니까 항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글이라는 건 자기 성하고 이름만 쓰면 됩니다. 검술은 한 명을 상대할 수준이면 됩니다. 나는 10,000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식이 뭐 어디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좋다. 그러고 병서를 가르쳤는데 항우가 너무 좋아하면서 배우더니 대략 뜻만 알고 끝까지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일화는 항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동시에 오해를 낳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항우가 병서를 대강 배웠다. 저러니까 저놈이 나중에 유방한테 진 거야. 이렇게들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 끈기가 부족하고 자만심이 강했고 공부 끝까지 안 하고 대강하고 너 그러니까 1등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겁니다. 항우가 배운 병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손자병법도 배웠겠죠. 실제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파부침주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병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론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서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말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수진을 쳐. 배수진을 치면 애들이 그냥 이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실상을 모르는 이론가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우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니까 병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배수진을 쳤을 때에 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은 참 선문답처럼 하는 걸 좋아해서 그건 안 가르쳐줘요. 툭 가르쳐주고 깨달으려면 깨달아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실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명장인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이 조합되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이걸 먹어라, 여기선 이걸 먹어라 다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럼 그걸 깨닫고 자기 환경에서 실천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이거는 가르쳐 되는 게 아니고 실천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항우는 이게 싫었거나 이미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달랐던 거죠. 쓸데없는 논쟁 필요 없어. 난 다 알았어. 이러고 덮은 건데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대충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난세 리더, 난세 영들을 보면 모범생이 별로 없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 이론 공부, 학교 공부는 실전에서 소용없다. 경험이 최고다. 이게 아니고요.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책에서 교훈을 꺼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항우는 숙부 항량과 함께 강소송 수저시 인근의 오중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항량이 사람을 죽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량은 행정과 통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우는 실제로는 지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인망을 얻고 많은 부하를 거느리게 됩니다. 진승과 오강이 거병하자 회계군의 태수가 항량을 불러서 자기도 이 반진봉기에 동참하고 거병하고 잔다. 당신이 참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호응하는 척하면서 항우를 부르는데 왜냐하면 호응한 척해 칼차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 항우가 칼차고 들어와서 회계태수를 바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날 태수의 부하 1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수가 지휘하던 회계군의 병력 8,000명을 인수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잖아. 지난번에 검술 대강배우 때문에 혼자 100명을 쳐 죽이니까 선생님만 더 이상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 아, 됐어. 난 다 알았어. 그러니까 대충 배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후 서쪽으로 진군하는데 이미 독자적으로 봉기했던 세력들을 흡수하게 되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진영인데, 진영이란 사람은 진나라 형벌소 출신으로 독자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려 2만 명의 군대를 모았는데 겨우 8천 가진 이제 항량과 항우한테 그냥 들어오는 거죠. 당시 진영은 신분이 미천했기 때문에 세력을 키우려면 명문가 출신을 앞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항량에게 주도권을 넘겼다고 합니다. 강동의 호걸, 경포도 항량의 군대에 합류합니다. 이들이 회수를 건널 때는 군의 규모가 6만에서 7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초나라 땅을 진격하면서 진승에 부하했던 진가와 경구를 제거하고 그들이 이끌던 군대도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력을 확대해 나가던 항량은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면서 빠르게 명성을 높여가요. 이 시점에서 항우의 제갈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가 범중과 유방도 합세하게 됩니다. 당시 범중은 70세였는데 진승이 왜 망했니?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래. 이 시대는 좀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족보가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과거의 왕족을 찾아서 정통성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항우는 그 말에 따라서 기원전 208년 6월에 양치기로 숨어 살던 초나라 마지막 왕 회왕의 손자인 옹심을 찾아내서 초회왕으로 옹립합니다. 이것도 웃기는 게 회왕의 손자인데 회왕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다 살고 있었다고 믿었나 봐. 항량 무슨 유령전쟁이야. 항량도 튀어나오고 회왕도 튀어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함으로써 항량은 반란군에서 나라를 되찾는, 이게 뭐랄까, 부흥운동 군의 세력으로 격을 높이게 됩니다. 항량은 삼국지로 치면 원술과 손책의 땅에 살다가 조조가 차지했던 연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연주는 조조가 차지했던 핵심 전략 요충지에 해당하죠. 당시 항량의 동쪽에는 제나라, 북쪽에는 조나라, 서쪽에서는 진나라 대군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나라, 제나라 등과 과거 육국의 명문가들이 다 봉기했는데 서로 이제 자기 욕심이 있고 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연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진나라가 다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도 다 같이 붙었다가 전개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진나라 통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상 진나라 군대가 오니까 다 두려워서 전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항량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량은 방심한 것 같습니다. 진나라는 이 틈을 노려서 항량과 조나라, 제나라가 연합하기 전에 각계 격파를 시도합니다. 항량은 항우와 유방을 연주의 서쪽 경계인 진류로 보내서 공격하게 했는데 이게 큰 실수였죠. 진나라 장군 장하는 항우와 유방군은 싹 무시하고 주력군을 동진시켜서 기원전 208년 9월에 산동성 일대에서 항량 군대를 격파하고 항량을 살해합니다. 장하는 이 승리를 통해서 바로 북쪽 조나라로 진군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장한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조나라 군대가 거록성으로 퇴각해서 농성전을 벌이니까 장하는 병력을 나눠서 일부만을 보내서 거록을 포위합니다. 항량이 죽자 초나라 회왕 옹심은 본격적으로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당시 진나라 장한의 공격을 받고 있던 조나라는 주변국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초회왕은 송이라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해서 휘하의 항우를 거느리고 거록의 구원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초회왕은 진시황 때부터 진나라의 수도였던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지 관중 지역을 가장 먼저 차지하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항우나 항량을 견제한 시도였죠. 자우간 이때 왕의 명령으로 조나라로 출전하게 되는데 송이는 조나라로 가지 않고 진과 조가 싸우는 틈에 서진하자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힘은 항우보다 못하지만 머리는 항우보다 좋다. 그러면서 송이는 안양에 주둔하면서 눈치만 봅니다. 그런 사이에 군량이 떨어져 갑니다. 항우는
여기서 이렇게 우물거릴 게 아니라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조나라 군대를 우리가 흡수하려고 했는데, 송이는 조나라 군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싸우면 안 되니까 정치 술수를 써가지고 제나라와 동맹을 맺고 자기하고 사돈 맺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 세력을 확대하자고 합니다. 항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싸워야 할 때 이게 말이 되냐. 게다가 진나라군은 일부가 거록에 있는 군대를 포위하고 총사령관이었던 장하는 더 서쪽에서 진나라에서 올 지원 병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우는 송이를 죽이고 군대를 흡수한 다음에 경포를 보내서 거록성을 구하게 하지만 경포가 실패합니다. 자, 당시에 진나라 장안의 군대는 여기 있고 거록은 여기쯤이거든요. 진나라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항우는 여기에 있었어요. 결국 항우가 직접 출동하는데 강을 건넌 다음에 솥을 깨트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 그 유명한 파부침주를 명령합니다. 병사들에게 딱 3일치의 군량만 지급합니다. 오직 이기고 살아남는 것만이 길이라는 각오를 강하게 심어준 것이죠. 거록에 도착했을 때 진군은 여전히 강하게 거록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항우는 무려 9번의 전투를 벌여서 진군의 식량 보급로를 끊고 장안의 본대를 고립시켜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거록에는 진나라, 제나라에서 거병한 다른 제후들의 군대가 모두 모여 있었는데 진나라군이 무서워서 싸우진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병력도 적은 초군이 돌진해서 진나라 군대를 부수는데 하도 격렬하게 잘 싸우니까 다들 벌벌 떨면서 구경만 하다가 모든 제후가 항우한테 복종하게 됩니다. 당시 진나라가 통일한 지 겨우 1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나라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죠. 장안은 당시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조나라와 제나라의 연합군조차 장안의 별동대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진나라 군대도 실상은 죄수들을 끌어모은 병력으로 정예라고 보기엔 어려웠지만 겉으로 보기에 진나라군은 여전히 위압적인 존재였어요. 게다가 당시 진나라도 이미 내부가 좀 엉망이어가지고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장안에게 빨리 싸우려고 독촉만 하고 병력 지원이나 군수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같은 사정은 대부분의 제후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 진나라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고 감히 먼저 덤벼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모든 제후들은 다들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장이 되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도 힘들고 대장 노릇하기도 힘들잖아. 생존을 하려면 또 연합을 시켜야 되는데 연합도 안 돼요. 왜? 자기가 대장이어야 되니까. 항우는 비록 병력이 적지만 파부 침주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제후들이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초나라 군대가 파부 침주를 하고 어떻게 잘 싸울 수 있었느냐? 항우도 그 비결은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뻔해요. 저 지휘관을 믿고 따르면 이긴다.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지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신뢰를 심어주고 나서 파부 침주하는 거예요. 거록대전 이후 항우는 전국 칠흥 중 동쪽의 주요 강국이었던 조나라, 제나라, 초나라의 병력을 모두 거느리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항우는 진나라 마지막 명장 장한의 주력군과 대치 중이었어요. 그런데 장한은 지금 자기가 가서는 병력이 딸리는 거야. 별동대 하나도 날라갔고. 그래서 사마흔을 함양에 보내서 지원 병력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막 니들 왜 못 싸우고 있단 소리 하냐고 막 이래버립니다. 게다가 얘들 혹시 반란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마흔이 돌아와서 우리 조정은 틀렸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항복해 버립니다. 진나라군이 항복한 것은 과거 은나라의 수도였던 은허였어요. 이곳에도 무려 20만 명의 진군이 항우에게 항복하면서 진나라 군대는 주력이 사실상 붕괴되고 항우는 명실상부한 최강의 무장 세력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에서 터져나옵니다. 항우는 이 진나라 항복병까지 몰아서 이제 함양으로 진격하면 되는데 진나라 병사들은 항복한 군대잖아요. 게다가 얘네들은 얼마 전까지 진나라에 복속되어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고 진나라 군대한테 감정이 많았겠어.
그러니 이 제후군들이 진나라 군대를 포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게다가 군량 문제가 터집니다. 군량이 제대로 안 와요. 이러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장안과 사마은 같은 항복한 장수들만 살려놓고 얘네들은 지우자. 이래서 낙양에서 함양으로 가는 도중에 이 20만 명의 병력을 생매장해 버립니다. 문제는 이게 항우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는 거죠. 항우가 병서를 대강 공부해서 깊이 있는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아마도 이 사건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배우니까 파부침주 같은 거는 자기가 터득을 하는데 이게 또 대강 안 되는 게 있거든. 잘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우습게 보고 안 하니까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거침없이 진군하던 항우는 이제 천하를 얻기 위해서 관종 지역으로 향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관종을 차지할 생각에 그의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이때 항우보다 먼저 관종으로 향한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항우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괴롭혔던 최대의 라이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오늘의 라이벌은 누구일까요? 라고 말하면 쑥스럽죠. 항우 나왔으면 라이벌 뻔하지 뭐. 유방입니다. 유방은 관중 지역에 위치한 도시 함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우와는 다른 경로로 진입합니다. 둘은 사실 서로 대칭을 이루며 이렇게 남북에서 함양으로 진군하는데 자로 재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항우는 함양으로 가기 위한 정통 진로인 팽성, 안양, 거록, 하남, 함곡관 이렇게 해서 함양으로 들어갑니다. 유방은 안양까지는 같으나 바로 서진해서 낙양의 남쪽 길 있죠. 진류, 무관, 패상 이렇게 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유방이 항우보다 먼저 함양에 도착하죠. 그러면 유방은 어떤 인물일까? 유방은 기원전 256년 또는 247년에서 202년에 생존했습니다. 이 출생연도가 헷갈린다는 거는 집안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등등. 젊은 시절에는 불황자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폐현의 정장이 됩니다. 정장은 요즘으로 치면 파출소장 또는 뭐 시골 경찰서장 정도입니다. 진나라 때는 하도 노역형이 많아가지고 죄수들을 후송하는 중에 죄수들이 도망쳐 버립니다. 그 당시는 이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다. 그래서 남은 애들하고 함께 도망쳐서 산적이 됩니다. 이때 이제 폐현에서 자기 조직도 결성하게 되고 이는 훗날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됩니다. 이 무렵에 진승과 오강의 난이 발생하니까 당시 뭐 지역 세력들은 다 진나라에서 독립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옛날 나라를 복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폐현의 현령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계시는 유방 무리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러자 유방은 거꾸로 현령을 해치우고 자신이 현의 지도자가 됩니다. 초한제 시대의 갈등은 전국 시대의 질서를 복원하려는 귀족 세력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실력 기반 세력의 대립입니다. 유방은 과거 추억형 귀족들과 결별하고 소하, 조참, 번쾌 등 중하층 출신의 유능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진짜 실무하던 애들 중에 능력자를 찾은 거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자들을 모아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죠. 유방은 항우보다 20년 연사입니다. 항우가 진나라 병사 20만 명을 생매장한 사건을 벌였을 때 항우의 나이는 고작 20대 후반이었어요. 이 사건은 관종 지역 백성들이 항우를 떠나 유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관종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우가 무차별적인 학살과 보복을 하는 침략자로 인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항우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항우와 제후들에게 함양은 적의 수도입니다. 왜? 자꾸 고향에서 자기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 가서 보복하고 돌아오면 되잖아. 학살은 함양의 인기를 잃어버리지만 내 고향,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수도에선 인기가 올라가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함양을 점령할 때는 그냥 복수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방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폐연에 돌아가 봤자 뭐 무슨 취급받겠어. 야, 니들 출세했다.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고향을 떠나서 제국의 수도를 점령해서 제국을 재건하자는 생각이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함양을 장악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나의 수도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세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이 자세의 차이가 나중에 중앙 권력을 만들고 초한 대결을 벌일 때 유방의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유방은 나이도 40대고 산전수전 다 겪은 철저한 정치인 음모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항우가 멋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진짜로 다루는 재주는 유방이 훨씬 낫습니다. 주변 인물 중에 과거 육국의 제후 귀족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진나라의 불만만 많았지 진나라 체제의 어떤 선진성이라든가 시대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독립만 하려고 그러지 제국을 통치할 능력이나 인식은 부족한 거죠. 오히려 유방의 참모와 부하들은 대부분 하급관리 출신이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의 변화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과 신분을 따지는 사람의 주목적은 항상 기존의 체제를 잘 이해하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따집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볼 때도 열정을 보는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냐? 부려먹기 좋은 열정이냐. 제가 지금 출세하려는 욕구가 엄청나. 아니면 집이 엄청 가난해. 그러니 내가 100원 주고도 하루 종일 부려먹을 수 있어. 이런 열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 조직을 바꾸려는 열정,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려는 열정은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열정을 본다고 할 때도 미래에 대한 인식과 열정의 결합만 봐야지 무조건 열정만 보는 것도 맞는 게 아닙니다. 항우는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내릴 때도 명예나 체면을 중시하고 좀 이제 고집스러운 성격이 있어요. 이에 반해 유방은 유연하고 현실적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인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좋게 말하는데 성질을 더럽게 못됐는데 급해지면 이렇게 해요. 항우는 무력을 바탕으로 강압적으로 사람을 통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재를 시기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독불장군 성향이 강해요. 나 이거 유방 말할 땐 조금 껄끄럽긴 한데 이 단어는 적당히 새겨들읍시다. 인간성 더럽게 포용력이 커요. 인간성 더러운데 가끔 소탈한 척해요. 인간성 거지 갖고 배신도 잘하는데 필요할 땐 잘 등용해요. 항우는 10명을 데리고 다닐 때는 멋있는 리더야. 근데 1000명을 인솔하려면 멋있게 인솔해갖고 못해요. 더러운 놈이 이긴다니까. 나 이러다 찍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진짜. 아무튼 유방이라는 사람은 여우 같아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도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자신을 낮춥니다. 일단 유방이 함양을 가장 먼저 점령하긴 했지만 무력에서 항우의 상대가 안 되니까 항우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방의 병력은 10만, 항우는 무려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함양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왕이 된다는 약속은 무의미해졌고 유방은 결국 항우에게 복종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우는 함양의 주인이 될 사람이 누군지 얘기 좀 하자 해서 유방을 불러서 연회를 베풉니다. 여기가 이제 유명한 홍문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홍문에서의 모임이 명목상은 화해 자리지만 항우 진영의 참모였던 범중은 이 자리에서 유방을 제거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끝내 유방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호감 또는 과도한 잘난 척, 관용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유방은 연회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몰래 연회장을 빠져나와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때 화가 난 범중은 항우를 향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어린아이와는 대사를 도모할 수가 없다. 손잡벌 되는 놈하고 일 못하겠다 이 소리죠. 결국 항우는 함양을 점령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고향인 팽성, 지금의 강소성에 있는 팽성으로 돌아가서 주둔하게 됩니다. 항우는 왜 함양을 두고 고향 팽성으로 떠났을까요? 함양은 진시황이 정한 수도이다. 중앙 집권, 법과 통치, 폭정의 상징이었다. 나는 진나라 체제를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함양을 계승할 뜻이 없었다. 그리고 나에게 낯선 지역이었던 함양보다 기반이 탄탄한 팽성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통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고향에 자리 잡은 항우는 진회영의 손자인 웅심을 의제로 옹립하고 자신은 서초왕이 됩니다. 의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권은 전적으로 항우가 진 상태였죠. 항우는 진나라 영토를 18개로 나눠서 각 제후들에게 분봉합니다.
이게 유명한 18분봉인데 이 과정에서 항우는 유방을 한중왕으로 임명하고 지금의 사천성, 삼국지의 촉당이죠. 촉과 한중 땅을 맡깁니다. 두 사람 다 고향이 강소성이에요. 그런데 항우는 강소성으로 돌아왔고 유방은 함양 바로 아래에 있는 파촉과 한중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유방을 경계했던 범증이 좀 먼 데로 쫓아내야 된다 그랬더니 항우는 유방을 벽지로 쫓아낸다라는 뜻에서 글로 보냈던 건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당시는 그 촉의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그런데요. 사천성 지역이 생산력이 다른 성 3개 정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삼국지도 그랬지만 촉당이 지도상으로 보면 별게 없는데 이거를 한 개 성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당시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다만 약점이 여기가 이민족이 너무 많아요. 바글바글하니까. 그래서 걔들하고 싸우면서 놀아라 이렇게 이제 쳐 박았던 거죠. 그리고 유방의 주변 영지는 항복한 진나라 장수들에게 분봉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진나라 기반이 있으니까 진나라에서 인기도 끌 거고 유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항우와 유방 이 두 사람의 끈질긴 인연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첨예한 대립은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항우가 여기서 서초왕이 되자 유방은 여기 촉에서 즉시 관중을 침공해서 관중 분지를 장악해버립니다. 이때 유방의 통치 방식은 주목할 만한데요. 그는 진나라의 기존 행정체제와 하부 조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즉, 진나라 제국이 쌓아 올렸던 중앙집권적 관료제 구조를 계승하고 활용한 것이죠. 이것은 왕국 시절의 진나라 체제와 진시황이 구현하려고 했던 황제국 체제를 유방이 사실상 계승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진시황 편에서 말했지만 진나라 수도는 전국의 부호가 모이고 경제가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방을 항우보다 반긴 건 단지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에요. 항우가 진나라 병사들을 대량 학살한 전력이 있었고 진왕 이하 왕족 모두를 살해했으며 함양궁을 태우고 진시황 병마용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이거는 단지 항우가 잔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국 통치에 대한 식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항우는 점점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일단 여기 왔더니 의제가 이제 황제가 됐는데 이 의제가 점차 자신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마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당시 항우가 바라던 것은 육국 체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제국 통치의 중심으로 자신이 군림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부활한 육국의 분봉 체제와 의제의 존재는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자 옛날로 돌아갑시다 하면 전국 통일한 황제 시대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는 옛날로 돌아갑시다 하면 다 나눠주고 지는 밑으로 내려가다 다 윗사람 해치우고 다 통합해야 돼요.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누가 싫어져? 이걸 모든 걸 코치했던 범증이 싫어지는 거죠. 요것 때문에 항우와 범증의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항우는 범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206년에 의제를 암살해버립니다. 나중 일이기는 하지만 이때부터 사사건건 범증하고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방은 의제 암살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형식적으로 의제를 제사하고 명분상으로는 항우 토벌을 내세우면서 정면 대결을 하게 됩니다. 항우는 한때 전국시대 주요 국가들을 다 부활시켜줬는데 이들 대부분이 바로 유방에 호응해서 항우한테 반기를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항우 자기 스스로 이미 통일된 세상을 다시 쪼개놨기 때문에 이런 공경을 당한 거죠. 역사는 거스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가 된 세상을 다시 쪼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합치려고 하죠. 항우의 역사의식 부재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항우는 정치적 감각이나 제국 경영에는 미숙했지만 전투력 하나만은 최강이었습니다. 기원전 205년 항우가 제나라 토벌을 하러 가는데 그 사이에 유방은 조나라, 연나라, 위나라 여기 있는 애들 다 끌고 와가지고 무려 50만 대군을 만들어서 항우의 근거지인 팽성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점령하게 되죠. 이 시점에서 유방의 병력은 이미 항우를 압도했어요. 6대 1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천하의 수도를 점령했던 유방과 한 나라의 수도를 점령했던 항우의 권력 차이가 벌써 이렇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유방은 여기 애들을 다 끌고 와서 이걸 점령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팽성 점령하자마자 주지웅님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티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항우가 유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기습해서 거꾸로 유방을 포위 섬멸해버립니다. 근데 여기 유방이 정말 기적이었던 게 마지막 함락될 때 엄청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랬더니 그 틈에 유방은 가족도 다 내버리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항우는 팽성대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그 뒤로도 전국을 떠돌며 전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부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싸우긴 하는데 항상 자기가 끌고 다녀야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가 끌고 다녀요. 반면에 유방은 함양의 소하가 관중 지역에서 병력 군량 끌어모아서 계속 대주고 부하 장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항우를 괴롭히는 겁니다. 항우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러고 싸우는데 가는 곳마다 이기기는 해요. 그러나 혼자 고립돼서 점점 지쳐가게 되죠. 유방은 이렇게 전략적인 우위를 지니게 됩니다. 특히 관종 지역의 민심이 유방에게 크게 기울게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항우가 진나라 장병 20만을 생매장한 사건이 컸고 두 번째로 함양 점령했을 때도 보복 일변도의 정치를 해서 관종 사람들은 유방에 충성하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진짜 결정적인 이유, 남들이 잘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우가 집권하면 여기가 수도입니다. 그럼 진나라는 모든 나라의 미움을 받는 변방이에요. 유방이 집권하면 다시 제국의 수도예요. 이게 제일 컸어요. 전략적 구도에서는 유방이 장기적으로 유리했어요. 그런데 아직 전투만 벌었다 하면은 항우가 이깁니다. 기원전 204년에 항우는 유방의 본거지인 형양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유방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동서로 여기를 기준으로 쭉 갈라서 동서로 천하를 양분하자는 강화안을 요청합니다. 범증이 결사반대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번에 끝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항우와 범증 사이에도 갈등이 어마어마했고 그것이 적에게도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항우는 20대 후반에 전쟁 영웅이었고 범증은 70대의 노련한 나이든 참모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판단, 전략은 범증이 맡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권력도 그의 손에 쏠리게 될 수밖에 없죠. 항우한테 물어봤겠어요? 범증한테 결제받으러 갔겠지. 이렇게 되니까 항우는 기분 나빠졌고 유방은 이것을 활용합니다. 강화회담 중에 유방은 범증의 사신은 후대하고 항우의 사신은 박대하는 척 쇼를 합니다. 그러니 항우 사신이 돌아가서 안 꼰질르겠냐고요. 그러자 항우는 범증과 유방이 내통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가 또 솔직히 박대를 했으니까 이제 삐졌구나. 이렇게 되니까 범증의 권력을 회수해버립니다. 격분한 범증은 이제 천하의 대세는 다 정해졌어. 앞으로는 스스로 결정하시오. 나는 늙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소이다. 하고 정계를 떠나버립니다. 항우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보내줘요. 범증은 너무 열받은지 가기도 전에 도중에 객사하고 맙니다. 범증을 제거했지만 강화회담은 실패하고 전투가 다시 벌어지는데 이때 또 유방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항우가 포위해서 유방을 잡을 뻔했는데 유방에 부하했던 기신이 유방으로 위장해서 항복을 가장하고 가서 대신 죽습니다. 그 틈에 유방은 탈출하게 되죠. 항우는 전장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두지만 항우가 없는 지역에서는 다른 한나라 장수들, 특히 유명한 한신이라든가 팽월 같은 장수들이 초군을 계속 격파합니다. 얘들하고 얘들이 붙으면 다 얘가 이겨. 얘랑 얘가 붙어도 얘가 이겨. 그럼 항우가 쫓아가. 패. 또 쫓아가. 패. 돌아와. 그럼 또 얘가 이겨. 그러다 보니까 항우는 계속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우가 계속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전력이 계속 축소되게 되죠.
이렇게 뺑뺑 도니까 항우도 열받아가지고 유방 보고 1대1로 승부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나는 이제 틀렸다라는 거 자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쳐서 유방이 항우랑 1대1로 하게. 그게 싫어 안 했더니 초나라 장수하고 한나라 장수하고 이렇게 1대1 대결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초나라군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한나라 장수 중에 누번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쪽 유목지대에서 온 것 같아요. 얘가 이제 활 쏘는 걸 잘해가지고 활로 3명을 쏴버립니다. 이걸 보니까 항우가 분노해서 자기가 출전했더니 초나라 장수 3명을 사살했던 누번이 항우가 나오는 걸 보더니 그냥 튀어버려요. 이게 정말 이 전쟁의 모든 걸 말해주는데 항우는 무적이야. 그러나 항우 말고는 한나라 군대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항우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기원전 203년 한나라와 초나라는 결국 하남성 개봉현과 요 형양을 경계로 천하를 양분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에 갔는데 이때 유방의 참모들이 지금 쫓아가서 패야됩니다. 지금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유방군이 돌아가는 항우군을 추격하게 됩니다. 항우가 쫓긴다는 소문이 나자 천하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한나라 편으로 귀의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호랑이를 길러서 활을 남겨둘 수는 없다. 이렇게 돼서 이쪽을 공격하러 가는데 당시 유방이 혼자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있던 한신과 팽호를 불러서 같이 추격하자고 합니다. 셋이 합세해서 오니 항우는 다시 후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해야까지 도주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명장 유방, 한신, 팽월이 총출동하면서 초안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해야전투입니다. 이때 초나라의 대사마 주운도 배신해서 한나라에 귀순하고 항우는 해야라는 곳에 진지를 구축했지만 몇 겹으로 포위당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싸움이 벌어진 데가 해야가 아니다 설도 있는데 그냥 제가 해야라고 할게요. 이때 유명한 고사성어가 사면초가입니다. 항우가 포위된 진지 안에 있는데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거죠. 항우가 이걸 듣고 우리 병사들이 다 도망가서 한나라에 귀순했구나 라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날 밤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라는 그 유명한 최후의 시를 읊으면서 패배를 예감합니다. 그러나 항우가 누굽니까? 패도 그냥은 안 죽는다. 다음날 800명의 기병으로 포위망을 강행 돌파를 합니다. 그러자 한나라 기병대장 중에 제일 유명했던 관영이 5,000명의 기병으로 추격에 나섭니다. 회수라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회수를 건널 무렵에 항우군은 겨우 100명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함정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겨우 28끼만 남게 됩니다. 이때 항우가 28명의 생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지 내가 싸움을 못한 탓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 28명의 병사를 4개의 부대로 나눠서 돌진시킵니다. 포위당한 상태에서 28명을 겨우 4개 팀으로 나눠서 각자 튀니까 한 군은 무조건 항우가 어디 있냐, 항우를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을 유인해서 어느 약속 지점에서 만나서 분산된 한군을 거꾸로 역습을 해서 쳐버립니다. 특히 한나라군 사령관을 해도 중앙부로 돌진하는데 한나라군 사령관은 도망쳤지만 한나라군 지휘관 장수를 죽여버립니다. 항우 혼자만 100명을 죽였다고 하고 다시 집결해보니까 초군 전사자는 단 2명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8명의 기병이 2명 죽고 몇천 명의 한나라 기병을 쫓아버린 거죠. 이렇게 쫓아버리니까 도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시간과. 그때 이제 오강이라는 곳에서 정장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라고. 건너가시면 초 땅에서 왕노릇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우는 정장의 말을 거절하게 되죠. 항우는 왜 살아남을 수 있는 배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8,000명의 초군들이 함께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만 살아 돌아간다면 무슨 면목이 있을까?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구하겠다고 도망치는 일만은 하지 않겠다. 항우는 그의 애마 오추마를 강가에서 풀어주고 모든 병사들이 말에서 내려
도보로 마지막 전투에 나섭니다. 이때 항우는 홀로 수백 명을 죽였고 본인도 10여 군데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나라 기병장교인 염화동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전에 항우의 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염화동을 알아본 항우는 너는 내 옛 부하가 아닌가. 잘됐다. 내 목을 너에게 선물하마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그가 최후까지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설도 있는데 사기를 비롯한 주요 사료에는 자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결이든 아니든 이때 10여 군데 상처를 입었다는 건 이미 살 수 없게 됐다는 상태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걸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항우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살, 기원전 202년이었습니다. 항우가 죽으니까 한나라 병사들이 포상과 공을 노리고 항우의 시체를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5명의 장수가 5조각으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유방은 그들 5명에게 항우의 땅을 5개로 나눠서 주었고 그 중에는 왕예와 염화동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방은 항우의 일족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는 않았어요. 홍문에서 죽을 뻔했을 때 항우의 숙부였던 항백이 유방이 살아나는데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굳이 초나라 백성의 불만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씨를 모두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그 대신에 제후로 봉하는 사람은 모두 성을 유씨로 바꾸게 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참 특이한 건데 성을 막 바꿔서 강제로 자기 친척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유비가 진짜 유씨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항우는 진나라 말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숙부와 큰 전공을 세우고 진나라 주력군을 격파해서 최고의 군사적 영웅이 됩니다. 그는 최강의 전사로 적장이 마주치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전투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당대 최강의 장수였습니다. 서초 패왕으로 즉위하며 천하를 제압하고 사실상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해화 전투에서 패배한 후 오강에서 자결하며 충신들과 함께 끝까지 명예를 지킵니다. 패자 항우로서 후대의 문학과 문화에서 비장한 영웅의 대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항우는 쓸쓸한 최후를 맞았지만 수많은 전투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무력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고 순간의 분노와 자존심이 부른 감정적 판단은 패배를 부르기도 합니다. 승리했을 때 더욱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과 진정한 승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전략을 볼 줄 안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흥미로운 영웅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여포랑 항우랑 비교하면 저기 항우 얘기가 정말 진짜일지 모르겠어. 정말 100명씩 죽였을까? 근데 기록이 맞다고 보면 여포도 항우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초연지가 좀 약간 재미가 덜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어요? 인물의 다양성의 부족이고 근데 한 사람만 빛나니까 재미가 없잖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야 되는데 너무 상대가 없고 대신 이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찐팬은 항우 팬이 더 많은 것 같아요.